부채는 2024년 내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줄 요인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GDP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빚으로 쌓은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그 부채들이 쌓였을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그 일본 사실 계속해서 성장이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썼는데 올해 1분기서부터는 오히려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역전이 됐다. 이것이 이제 뉴스에서 아주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요즘 또 보면은 이 엔저에 맞춰서 그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그 결국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는 큰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이?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실은 굉장히 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부인을 한 셈이거든요. 우에다 총재가. 네. 그런 건 뭐냐면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벌려고 하고 부인해야지 이 같은 정책의 효과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국이나 중국 과 상황이 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문제 그리고 미중 갈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통화나 아니면 경제가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수출이나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제가 위축이 됨에 따라서 반도체 때문에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수출 펀더멘털이 좀 약화되면서 원화가 좀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해서 일본은 그 통화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경제 정책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계 그 조리와 역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미국도 계속 올렸고 유럽도 계속 올렸고 그런데 혼자만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갖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실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지금 그 인센티브를 주고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임금을 갖다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사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계속 글로벌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미국만 이제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글로벌에서 미국은 돈을 땡기고 다른 쪽에서 풀고 이것이 오히려 좀 불균형을 만들면서 좀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유로존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연준의 결과, FOMC의 결과만 보면 시장이 주식이 금리가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글로벌 상황에서.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그러한 모멘텀은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정체기에 들어왔어요. 기준금리 정체기. 그렇다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은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유럽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매력적이다. 채권이 주식보다는 더 매력적이다. 그죠? 일본보다는 지금 미국이 훨씬 그 매력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러원 환율이 높은 이유도 지금
유로존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아시아 통화들도 이 달러에 비해서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한 거거든요. 네. 달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매우 강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강달러 현상, 뭐 강달러 현상에는 또 미국의 그 고금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특히 신흥국들, 뭐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발 위기 문제도 있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저렇게 250%나 되는 부채가 있다면 그러한 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까지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부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죠. 다행히 우리나라 뭐 다행인지 아니면 이게 빚이 계속해서 커져서 더 큰 나중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PF 문제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은 누그러졌잖아요. 네. 예,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좀 사그러졌는데 아직도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닙니다. 예, 미국의 상용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공실이 많이 있고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어려워요. 네. 이제 대체로요.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으로 가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부채 문제가 야기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이게 부동산, 모기지에 연결이 돼서 신용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옛날 저금리에서는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이래서 공실도 별로 없었고요. 이자도 거의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고금리로 가면 이제는 공실이 많이 생기죠. 공실이. 그러면은 그렇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원금을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투자 수익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임대해 줬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가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못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폴트라든가 부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용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신용 사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뭐 경과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고금리가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년까지도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내년 연말까지도 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네. 최근 9월 달에 그 점도표를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앞으로 고금리가 길어질 거다. 예, 다른 것보다 이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이 그 부도가 나는 상황을 보면 계속 버티다가 그렇죠. 금리가 조금 내려갈 시점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년 가까이 고금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신용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용 사태가 사실은 생기든 안 생기든 부채는 2024년 내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줄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채 문제는 어떤 식으로인가 떨구고 갈 수밖에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어떠한 부채라는 거는요,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뭐, 다른 나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코가 석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부터 조금, 문제를 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뭐,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죠. GDP를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GDP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라의 부가 계속 국민들의 부가 쌓인 것처럼 착각하는. 예, 착각이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GDP는 사실은 좀 뭐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수년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 수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여기에 편승을 해왔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누구든 자기 자산이 뭐 더 싸지고 이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제도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가장 큰 보완점은 우리가 이때까지 세금이나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정책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특히나 프라이머리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가격이 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돈을 자금원을 끊어야 돼요. 네. 네, 자금원을 빚을 내서 집을 사면은 돈이 남는다는 생각이 안 들면요 바로 안 삽니다. 그렇죠. 예, 바로 안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뭐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대출 금리를 갖다가 일정 수준으로 항상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빚으로 쌓은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한국은행은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일시적인 아마 정책일 거로 생각해요.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긴 하겠는데. 연착륙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런 정책을 쏟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것은 이제 뭐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살려놓고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식도 자식이고 저 자식도 자식이고 지금 이제 뭐 터지면은요.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터지고 뭐 건설회사가 터지고 그다음에 개인이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일단 그러한 아비규환은 넘기자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빚으로 샀으면 부동산 가격이 유지됐으면 팔 사람 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조달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조금 남았지만 빨리 팔아야 되겠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끔 빨리 유도를 해야지 가계부채 수준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에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참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울 거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SVB 사태 같은 거 터졌을 때 어떻게든 전 그 재무부와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해서든 끌어막았잖아요. 네. 전부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 2008년도처럼 리먼 사태처럼 아예 초반에 무조건 다 잡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는 뭐 어떤 그 악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다 잡아나갈 것이다. 이런 좀 낙관론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낙관론도 그렇고요. 비관론도 사실은 둘 다 경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예전에는 미국 금리가 이보다 더 높았을 당시도 있었는데 5.5%가 그렇게 높은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과거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시점에 미국의 금리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6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유로존의 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제로 금리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현재까지 올린 거는 짧은 시점이잖아요. 짧은 시점에 이렇게까지 오른 거예요. 5.25%포인트의 금리를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빨리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보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 은행은 전문 투자자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들이 도산한 데는 이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의 패턴을 못 잡은 거예요. 장기차에 투자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전문 투자가들도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달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코로나19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그 부채들이 쌓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이자들이 많이 나갈 때 이것을 갖다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낙관론, 비관론 다 보지 말고 일단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냐면 고금리 상황이에요. 그렇죠. 고금리 상황이고 고금리가 길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5.5%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높은 상황에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기업이 돈을 빌릴 때는 가상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고 고금리가 오래 간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가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부채 한도 협상을 할 정도잖아요.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갖다 너무 담아가지고 예, 뭐 대차대조표가 9조 달러까지 이르르고요. 그렇죠. 예, 9조 달러면은 1경이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만큼 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재정부채, 공공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는 수준. 예.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리의 부채가 많은 상황인 걸 확실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인플레이션은 이미 일어났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만큼 이렇게 일어났고 아무리 QT를 하건 금리를 올려도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다시 물가 하락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되돌릴 수는 없는데 물가 하락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는 조금씩은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오른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은 왜 이렇게 적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월급은 너무 적은데 이것도 못 사잖아.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앞으로는 내년이 지나서 리플레이션 효과가 올 거예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오르면서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일정 부분 다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임금도 안 오르고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화, 물건들도 일부는 올랐고 일부는 안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항에 이런 큰 어항에다가 물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 어항에다가 새로운 물고기를 넣으려면 물맛댐이라는 과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물고기가 살던 물하고 온도나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 넣을 어항하고. 그러면은 일정 시간 동안 물맛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임금과 그다음에 재화, 물건들의 이런 가격들이 현재의 물가, 앞으로 1, 2년 안에 물맛댐 해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같은 레벨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리플레이션이라는 과정으로 일어날 과정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는 부채가 많다. 부채가 많은 과정, 상황. 그 다음에 고금리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까지는 주식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하고요. 특히나 투자 시점은 11월 FOMC 전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는 특히나 미국의 국채,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ETF나 이런 투자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기 국채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그 위기 상황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못할 그 위기 상황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유럽에서의 연속 10회 거기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SVB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더거든요. 유럽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유로화가 약화되는 이유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그 위험에 직면한 것은 사실은 중국 문제입니다. 더 가깝죠,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뭐 최대 교역국이었다가 2위를 밀리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도 합니다. 일본도 중요하고요. 뭐 사실은 뭐 친소와 관계 없이 일본과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접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두 나라가 다 동반 성장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새는 이제 글로벌 금융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거꾸로 말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충격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생각만큼 리바운드가 시원찮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 있듯이 중국의 어떠한 경착륙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려운 지경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 중국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한 번. 그렇죠. 예, 금융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는 거에 한번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개 기업들을 속아낸 적이 없거든요. 아, 맞아요. 좀비 계속해서 살리고 다른 데로 넘기고. 예, 그래서 이번에 살려줄 경우에도 중국은 이러한 뭐 경제 하락이 조금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움직임, 변화 이런 것도 좀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네,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매크로적인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